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50평대 고급 아파트.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가족 사진들 사이 유독 한 장의 사진만이 액자 뒤에 뒤집혀 있었다. 박영신 67세은 그 액자를 보지 않으려 애썼다. 5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장남 한도윤과 그의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그 여자만 아니었어도 영신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중얼거렸다. 며느리 이서진. 그녀가 남편과 함께 금고를 털고 도망친 날 영신의 세상은 무너졌다. 그날 오후 오랜만에 친구 정혜의 전화를 받았다. 영신아, 재래시장 김치가 진짜 맛있더라. 한번 같이 가자. 평소라면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은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니, 정확히는 집에 혼자 있기 싫었다. 12월에 찬바람이 부는 오후 3시. 재래시장은 주말을 앞두고 사람들로 붐볐다. 김장 김치를 사러 온 주부들, 저녁장을 보는 직장인들, 아이들 손을 잡은 젊은 엄마들. 여기 순대국이 기가 막혀. 저기 떡볶이집도 유명해. 친구 정혜가 이것저것 소개하며 앞장섰다. 영신은 멍하니 뒤를 따라갔다. 그러다 시장 끝자락 낡은 포장마차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다. 왜일까? 거기 서 있는 여자의 뒷모습이 이상하게 낯익었다. 해진 패딩 점퍼, 색이 바랜 청바지, 낡은 운동화. 그 여자 옆으로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와 5살쯤 된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아주머니, 떡볶이 하나만 주세요. 1인분이요. 그 목소리. 영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다. 3분이시면 3인분 시키셔야죠. 1인분은 양이 너무 적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애들이랑 나눠 먹으려고요. 여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이 억지스러웠다. 영신은 그 표정을 똑똑히 봤다. 아이들에게 미안해하는 엄마의 얼굴. 옆에 있던 남자아이가 말했다. 엄마, 계란도 넣어줘. 서연이 계란 좋아하잖아. 여자가 아이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미안해, 준호야. 계란은 다음에 꼭 사줄게. 그 순간 영신의 손에서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다. 쿵.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영신은 그 여자만 보고 있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그 눈빛, 그리고 그 아이들. 5년 전 3살이던 준호, 갓 태어났던 서연, 이서진. 5천만 원의 현금과 다이아 목걸이를 들고 남자와 함께 도망쳤다던 그 며느리. 지금 3,000원짜리 떡볶이 하나를 3명이 나눠 먹으려 하고 있었다. 영신아, 왜 그래? 어디 아파? 친구 정혜가 팔을 잡았다. 영신은 대답하지 못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여자가 떡볶이를 받아들고 아이들과 함께 시장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다. 영신은 그 뒷모습을 그저 바라만 봤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도망친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지? 5천만 원을 들고 간 사람이 왜 계란 하나를 못 사줄 만큼 가난한 거지? 그날 밤 영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서도 소파에 앉아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새벽 4시 영신은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5년 전 경찰 조사 서류, 며느리의 사진, 그리고 그날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해. 영신은 떨리는 손으로 전등을 켰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2020년 1월 15일 밤 9시 30분. 그날 밤을 영신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장남 한도윤 35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귀가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장 파열로 사망했다. 영신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고통. 그것이 이렇게 참혹한 것인지 그때 처음 알았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장례식 다음 날 새벽, 며느리 이서진이 사라졌다. 집안에 금고가 열려 있었고 5천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가 없어졌다. 가정부 김순자가 황급히 달려왔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새벽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봤더니 큰 가방을 들고 며느님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밖에 택시가 서 있었고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빨리 타요 하는 남자 목소리요. 분명 젊은 남자였어요. 영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배신. 남편이 죽은 지 하루도 안 돼서 남자와 함께 돈을 들고 도망쳤다니. 그동안 착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다 연기였던 거였나? 둘째 아들 한민수 32세가 달려왔다. 엄마, 진정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민수야, 내가 어떻게 해? 형수님이 정말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형한테 미안하지도 않은가 봐요. 그날 오후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증거는 부족했다.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가정부뿐이었다. 며느리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계좌는 해지되어 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도주였다.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엄마, 이제 잊으세요. 그런 사람 찾아봤자 뭐해요. 민수는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며느리의 사진들을 모두 치웠다. 영신도 그렇게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손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아직 3살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를. 손주들은 어디 있는 거야? 형수님이 데리고 갔나 봐요. 아마 친정으로 갔을 거예요. 며느리의 친정을 수소문했지만 이미 몇 년 전에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친척들도 연락이 끊긴 상태였다. 결국 영신은 손주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5년을 보냈다. 그 5년 동안 영신은 며느리를 저주했다. 배신자, 도둑, 파렴치한 그런 단어들로 며느리를 기억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본 그 모습은 모순이었다. 다음 날 아침 8시 영신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섰다. 목적지는 김포의 한 빌라. 전 가정부 김순자의 집. 5년 전 그날 밤의 유일한 목격자. 영신은 그녀를 다시 만나야 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문이 열렸다. 50대 중반의 여자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다. 사모님? 어떻게? 순자 씨, 들어가도 될까요? 네네. 어서 오세요.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김순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비볐다. 사모님, 무슨 일로? 영신은 차 한 모금을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5년 전 그날 밤 솔직하게 말해줘요. 정말 젊은 남자 목소리를 들었어요? 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게 제발 진실을 말해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거짓말이었어요. 뭐라고요? 남자는 없었어요. 그냥 택시였어요. 며느님 혼자 나가셨어요. 영신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민수 도련님이 시켰어요. 뭐? 장례식 다음 날 아침 민수 도련님이 저를 따로 불러서 새벽에 젊은 남자랑 같이 나가는 걸 봤다고 말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순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리고 돈을 주셨어요. 100만 원을. 영신은 숨이 막혔다. 민수가 내 아들이 왜 그런 거짓말을 시켰어요? 몰라요. 그냥 그렇게 말만 하면 된다고. 저도 돈이 필요했고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사모님. 영신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내려놓았다. 물이 넘쳐 테이블 위에 쏟아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또 뭐 하는 거 있어요? 전부 말해줘요.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장례식 이틀째 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민수 도련님 부부가 며느님 방에 들어가셨어요. 문을 닫았는데 소리가 다 들렸어요. 무슨 소리? 싸우는 소리요. 민수 부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도윤 씨가 죽었다고. 그러자 며느님이 울면서 뭐라고 하셨는데 잘 안 들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며느님이 나가신 거예요. 영신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도윤이가 죽은 게 서진이 때문이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그날 밤에 또 뭐 들은 거 없어요? 민수 도련님이 며느님한테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아니면 애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런 말을 하셨어요. 협박. 아들이 며느리를 협박한 거였다. 순자 씨,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미 며느님은 떠나셨고 저도 그만뒀잖아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영신은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다.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신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5년 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민수가 내 아들이 왜 그런 짓을? 그날 오후 영신은 서울 강남의 한 빌딩을 찾았다. 에이테크 AITCH 주식회사. 고 한도윤이 상무로 재직했던 IT 기업이었다. 로비에서 연락을 했고 잠시 후 한 남자가 내려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박준호 대리입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줘서. 회의실에서 마주 앉았다. 박준호는 40대 초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다. 도윤 상무님,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아직도 그날이 믿기지 않아요. 그날 밤 일 기억하시죠? 잊을 수가 없죠. 박준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2020년 1월 15일 밤 9시쯤이었어요. 야근하고 있었는데 도윤 상무님이 급하게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왜요? 전화를 받으셨거든요. 민수 부장님한테서요. 영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수한테? 네. 공장에 큰 문제가 생겼다. 지금 당장 와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상무님이 황급히 코트를 입으시면서 내가 직접 가봐야겠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몰고 나가셨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영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이상한 게 다음날 공장에 확인해 봤더니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네. 공장 관리자한테 물어봤는데 그날 밤 아무 일도 없었대요. 민수 부장님도 공장에 오신 적이 없고요. 영신은 숨이 막혔다. 그럼 거짓 전화였단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뭐라 말씀드리기가. 박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사실 그 무렵에 승진 문제가 있었어요. 승진? 네. 도윤 상무님과 민수 부장님이 같은 임원 자리를 놓고 경쟁했거든요. 상무님이 1순위였고 민수 부장님은 2순위였어요. 그래서 상무님이 돌아가시고 민수 부장님이 그 자리에 승진하셨어요. 영신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형의 죽음으로 동생이 승진했다는 말인가? 혹시 고인은 아니었을까요?
박준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공교롭게도 그날 밤 그 시각에 그 길로 영신은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됐어요. 밖으로 나와 차에 탔지만 시동을 걸 수가 없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다. 민수가 형을 불러낸 거였어. 그리고 형이 그날 밤 사고를 당했어. 우연일까 아니면 영신은 핸들에 이마를 대고 울었다. 다음 날 아침 영신은 서초경찰서를 찾았다. 5년 전 교통사고 건으로 왔습니다. 한도윤 씨 사건이요. 담당 형사가 서류를 꺼내 들었다. 아, 그 사건.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됐는데요. 다시 조사해 주세요. 새로운 증언이 있어요. 영신은 그동안 알아낸 것들을 차분히 설명했다. 거짓 증언, 회사에서의 전화, 승진 경쟁. 형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그럼 동생분이 고의로 형을 불러냈다는 말씀이신가요?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영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 며느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 같아요. 도둑이 아니었어요. 5년 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재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진실만 밝혀주세요. 경찰서를 나온 영신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며느리를 찾는 것. 그날 저녁 6시 영신은 다시 재래시장을 찾았다. 떡볶이 포장마차 아주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아이 둘 데리고 오는 젊은 엄마 아세요? 어제 여기서 떡볶이 사셨던. 아, 서씨 말씀이시구나. 불쌍한 사람이죠. 저 안쪽 골목 반지하 3호에 살아요. 영신의 가슴이 뛰었다. 고맙습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갔다. 가로등 불빛도 희미한 곳. 축축한 벽, 녹슨 철문들. 반지하 3호. 낡은 철문 앞에서 영신은 한참을 서 있었다.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어머님? 이서진. 아니, 지금은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지도 모르는 5년 전의 며느리.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왜 여기 오셨어요? 어떻게? 서진아. 영신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이제 다 알아. 내가 도망친 게 아니었지? 돈을 훔친 것도 아니었지?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일어나, 애야. 영신이 서진을 일으키려 했지만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막지 못했어요. 도윤 씨를 구하지 못했어요.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얘기 좀 하자. 좁은 반지하 방. 곰팡이 냄새가 났고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와 작은 냉장고. 이불 하나가 전부인 듯한 방이었다. 아이들이 자고 있었다. 준호와 서연. 5년 전 기억 속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준호의 잠옷은 소매가 짧아 손목이 드러나 있었고 서연이의 이불은 얇은 담요 한 장뿐이었다. 벽에는 준호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아빠, 보고 싶어요라고 쓴 글씨. 영신은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방 한쪽에는 빈 쌀통과 라면 몇 개. 냉장고 문을 살짝 열어보니 김치 반찬통 하나와 계란 2개가 전부였다. 이렇게 살았구나. 영신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서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얼마나 많이 굶었을지. 서진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해줘.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2020년 1월 15일. 그날 밤 9시쯤이었어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윤 씨가 전화를 받고 급하게 나가셨어요. 공장에 문제가 생겼대. 내가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러시면서. 민수한테서 온 전화였지? 네. 저는 그때 몰랐어요. 민수 씨가 왜 그런 전화를 했는지. 그리고 그날 밤 11시에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였다고. 심장 파열로 현장에서 돌아가셨다고. 서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웃고 계셨는데 애들이랑 놀아주시던 도윤 씨가 갑자기 영신도 함께 울었다. 장례식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전 그냥 멍하게만 있었어요. 그런데 장례식 이틀째 밤에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 씨 부부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뭐라고 했어? 민수 씨 부인이 소리를 질렀어요. 다 당신 때문이야. 도윤 씨가 왜 죽었는지 알아?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민수 씨가 말했어요. 형은 회사 돈을 당신한테 써서 감사에 걸릴 뻔했어. 그걸 내가 덮어줬지. 형이 그날 밤 나간 것도 그 때문이야.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도윤 씨는 제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었거든요. 영씨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 도윤이가 횡령을? 말도 안 돼.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민수 씨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회사 기밀 서류였는데 거기에 도윤 씨 이름이 있었어요. 부정 지출 의심건이라고. 그게 진짜였어?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조작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땐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민수 씨가 말했어요.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거야. 경찰에 말하면 형의 명예도 애들 미래도 다 망가져. 그리고 애들한테도 위험할 수 있어. 협박이었다. 그날 밤 민수 부인이 금고를 열었어요. 돈이랑 목걸이를 가져가면서 이건 우리가 받을 몫이야. 도윤 씨 대신 민수가 회사를 지킬 테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훔친 게 아니었구나. 다음 날 새벽 저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어요. 애들만 데리고 아무것도 없이. 서진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영신은 눈물을 닦으며 서진에게 물었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처음엔 친구 집에서 한 달 정도 얹혀 살았어요. 하지만 민수 씨가 찾아올까봐 무서워서 다른 동네로 갔어요. 돈은 없었어요. 현금 10만 원이 전부였어요. 통장도 만들 수 없었어요. 민수 씨가 제 주민번호를 알고 있으니까 추적당할까봐. 영신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 10만 원으로 첫 달 월세 보증금을 냈어요. 고시원이었어요. 3평도 안 되는. 창문도 없는 방이었어요. 애들 둘이랑 저랑 셋이 누우면 꽉 찼어요. 아이고, 일은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이력서를 낼 수가 없었어요. 민수 씨가 제 이력을 추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금으로 받는 일만 찾았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 시작한 일이 식당 설거지였어요. 새벽 5시부터 낮 12시까지. 하루 6시간, 한 달에 120만 원 받았어요. 그걸로 어떻게 월세가 45만 원이었고 애들 분유값이 30만 원, 기저귀 값이 15만 원, 남은 돈 3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텼어요. 영신은 숨이 막혔다. 제 밥은 거의 안 먹었어요.
하루에 빵 하나 아니면 라면 반 개. 애들한테 먼저 먹이고 남은 걸 제가 먹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버텼어? 첫 겨울이 가장 힘들었어요. 보일러를 틀 수가 없었어요. 전기세가 무서워서 애들이 추워할까봐 제 옷을 다 덮어주고 저는 이불 없이 바닥에서 잤어요. 서진은 울면서 말을 이었다. 준호가 한 번은 엄마 춥지 않아? 우리 이불 같이 쓰자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이불에 들어갔는데 준호가 제 손을 만지더니 깜짝 놀라면서 엄마 손이 얼음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때 정말 영신은 서진을 껴안았다. 2년째부터는 청소일도 시작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오피스텔 청소하고 낮에는 편의점 알바하고 밤 10시부터는 택배 분류일도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잤어? 3시간. 많이 자면 4시간이요. 애들 재우고 나서 일하러 가면 새벽 2시쯤 집에 왔어요. 그리고 3시간 자고 다시 일하러. 몸은 괜찮았어? 아팠죠.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한 번은 계단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어요. 어지러워서. 근데 병원은 못 갔어요. 진료비가 없어서 영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준호가 학교 갈 때 다른 애들은 다 새 가방을 메고 오는데 저는 중고 가방도 못 사줬어요. 동네 교회에서 기증받은 가방이었어요. 준호는 뭐라고 했어? 괜찮아, 엄마. 나 이 가방 좋아하면서 웃어줬어요. 겨우 7살인데 엄마를 위로하는 거예요. 그 웃음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서진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3년째부터는 월세를 이곳 반지하로 옮겼어요. 월세가 30만 원으로 줄어서 그 돈으로 준호 학원비를 조금이라도 낼 수 있었어요. 학원을 보냈어?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다 배운대요. 저는 한 달에 5만 원짜리 그룹 레슨을 찾아서 보냈어요. 준호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서연이는 어린이집도 제대로 못 보냈어요. 보육료가 없어서 제가 일 나갈 때 친구한테 맡기고 친구도 힘들어해서 미안했어요. 영신은 눈물을 닦지도 못한 채 서진의 말을 들었다. 4년째부터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청소 일자리가 하나 더 생겨서 월급이 2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그때부터 애들한테 고기도 가끔 사주고 계란도 자주 먹였어요. 그래도 어제는 왜 계란을? 이번 달에 준호가 독감에 걸려서 병원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아껴야 해서. 서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애들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저는 괜찮아요. 아니야. 영신이 서진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그만 고생해. 내가 있잖아. 이제 할머니가 함께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반지하 방에도 들어왔다. 영신은 아이들이 깨기 전에 나가서 음식을 사왔다. 따끈한 국밥,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빵과 우유. 일어났니? 서진이 놀란 얼굴로 영신을 봤다. 어머님 언제? 배고플 것 같아서 애들이랑 같이 먹자. 준호와 서연이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처음 보는 영신을 신기한 듯 쳐다봤다.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야. 너희 친할머니. 준호의 눈이 커졌다. 할머니, 아빠 엄마. 그래, 우리 아빠의 엄마. 영신은 아이들을 꼭 안았다. 5년 만에 안아보는 손주들. 이렇게 크다니,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다니. 앞으로는 할머니가 함께 할게. 너희들 절대 혼자 안 둘 거야. 그날 오후, 영신은 서진과 아이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다.
여기서 지내자. 내 집이니까 우리 집이야. 서진은 거절하려 했지만 영신은 고집스럽게 손을 잡았다. 제발, 나도 용서받고 싶어. 5년 동안 널 미워한 것, 손주들을 찾지 않은 것. 내가 할머니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어. 서진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경찰의 재조사가 시작됐다. 민수는 긴급 소환되었고 그의 아내도 조사를 받았다. 회사 서류, 통화 기록, 목격자 증언들이 하나씩 밝혀졌다. 언론이 떠들썩했다. 형제의 배신, 승진을 위한 음모. 하지만 영신은 더 이상 TV를 보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건 손주들과 며느리였다. 그날부터 서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어느 날 저녁 영신이 서진을 불렀다. 서진아, 앉아봐. 네, 어머님. 앞으로 계획이 뭐니?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일자리를 찾아야죠. 아이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야? 서진은 멈칫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저는 예전에 보육교사를 하고 싶었어요. 아이들을 좋아해서요. 그럼 자격증부터 따자. 네, 내가 도와줄게. 학원비 걱정 말고 공부해.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어머님, 우리 도윤이도 그걸 원했을 거야. 내가 행복한 거. 그날부터 서진의 진짜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보육교사 자격증 학원에 다녔다. 저녁에는 영신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과 숙제를 했다. 처음으로 여유가 생겼다. 처음으로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처음으로 하루 7시간을 잘 수 있었다. 3개월 후 서진은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한 어린이집에서 면접 제안이 왔다. 어머님, 합격했어요. 서진이 환하게 웃으며 전화했다. 축하한다. 우리 며느리. 면접 날 서진은 5년 만에 처음으로 새 옷을 샀다. 영신이 사준 정장이었다. 어머님,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 취업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거울을 본 서진은 울컥했다. 5년 만에 보는 자신의 모습. 해진 패딩이 아닌 깔끔한 정장. 지친 얼굴이 아닌 희망이 담긴 눈빛.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서진 선생님,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원장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서진은 아이들을 데리고 재래시장에 갔다. 아주머니, 떡볶이 3인분 주세요. 계란 많이 넣어주시고요.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놀란 얼굴로 서진을 봤다. 어머, 잘 됐나 보네요. 얼굴이 환해졌어요. 네, 덕분에 일자리도 구했어요. 다행이다, 진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떡볶이를 먹으며 준호가 말했다. 엄마, 이제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 그럼 우리 준호 원하는 거 다 먹자. 서연이가 계란을 먹으며 웃었다. 엄마 최고. 그 모습을 본 서진은 행복했다. 5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6개월 후 서진은 어린이집에서 인정받는 교사가 되었다. 원장 선생님은 우리 반 아이들이 서진 선생님을 너무 좋아한다며 칭찬했다. 월급도 조금씩 올랐다. 저축도 시작했다. 어느 날 서진은 영신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나가서 살까 해요. 왜? 불편한 거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한테 너무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영신은 고개를 저었다. 신세가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잖아. 하지만
내가 독립하고 싶다면 그것도 좋아. 대신 너무 멀리는 가지 마. 네, 어머님. 서진은 자신의 힘으로 작은 투룸 빌라를 얻었다. 반지하가 아닌 햇빛이 들어오는 2층 집이었다. 이사 가는 날 준호가 말했다. 엄마, 우리 진짜 잘 살 수 있게 된 거야? 그래,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할머니 덕분이지? 그럼 할머니가 우리를 살려주셨어. 1년 후 크리스마스 이브. 민수는 결국 형사처벌을 받았다. 사기, 협박,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영신은 법정에 가지 않았다. 더 이상 미움으로 살고 싶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손주들과 공원을 산책했고 서진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그날 저녁 영신의 집 거실. 작은 트리가 반짝이고 따뜻한 음식 냄새가 났다. 식탁에는 떡볶이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포장마차 떡볶이가 아니었다. 영신이 직접 만든 계란이 듬뿍 들어간 특제 떡볶이. 준호야, 서연아, 많이 먹어. 할머니, 맛있어요. 서연이가 계란을 먹으며 웃었다. 영신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서진도 조용히 울고 있었다. 서진아, 네, 어머님. 고마워. 우리 도윤이를 사랑해줘서. 그리고 이렇게 애들 잘 키워줘서 5년 동안 혼자서 정말 대단했어. 어머님, 도윤이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하는 거 기뻐할 거야. 그리고 내가 가난을 이겨낸 것 자랑스러워할 거야.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다. 영신은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진을 웃으며 볼 수 있었다. 도윤아, 미안했어. 엄마가 늦었지? 하지만 이제 알아. 내가 얼마나 서진이를 사랑했는지, 얼마나 좋은 아빠였는지. 엄마가 지켜줄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지키려 했던 가족들. 그리고 서진이가 가난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것,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할 거야. 식탁 위의 떡볶이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계란이 3개, 아니 4개나 들어 있었다. 이번엔 마음껏 먹자. 우리 모두. 준호가 젓가락을 들었다. 서연이가 아빠하고 웃었다. 그 순간 영신은 깨달았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용서로 이어진다는 것을. 진짜 행복은 가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5년 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었다. 2년 후, 서진은 어린이집 주임교사가 되었다. 준호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어 피아노 실력이 일취월장했다. 서연이는 유치원에서 가장 밝은 아이로 자랐다. 가끔 영신은 도윤의 묘소를 찾았다. 서진과 아이들도 함께. 아빠, 할머니가 우리 떡볶이 해주셨어요. 계란 진짜 많이 넣어주셨어요. 준호가 묘비에 대고 말했다. 그리고 엄마가 주임 선생님 되셨어요. 우리 엄마 대단하죠? 영신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